3월 26일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안중근 의사가 오늘 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승만 대통령 탄생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날이고요. 또 저 개인으로서는 제 딸 중에 하나가 오늘 태어났는데 한 35년 전입니다. 근데 35년 전 오늘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이스터 선데이, 부활절 일요일이었는데 이스터 베이비라고 축하해 주던 그런 간호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자, 조금 제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제를 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조정 과정에서 착오도 생기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크게 장기와 단기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데, 장기는 한 5년 정도 이상의 그런 기간을 얘기하고 단기는 그 이하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장기의 문제는 경제 성장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단기의 문제는 경기 변동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현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단기가 축적이 돼서 장기가 되는 건 틀림없지만 단기의 특성하고 장기의 특성은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안에는 여러 가지 파동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장기 파동이 있고 단기 파동이 있고, 그런 얘기를 경제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학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20세기 가장 훌륭한 역사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페르낭 브로델이라는 프랑스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역사의 흐름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장기 지속이라고 해서 기층 서민들의 생활 혹은 그들이 살고 먹고 하는 그 자체는 오랜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먹는 거 혹은 입는 거, 살고 있는 그런 근거가 이조 시대하고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이라는 어떤 체제는 그거보다는 조금 빨리 변하지만 역시 시장이라는 체제 자체가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근데 제일 위에 있는 자본주의는 이제 이 사상인 이념적인 것인데, 그것은 가장 빨리 변하는 그런 속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파동이 연속해서 가는데,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동시에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근데 경기 변동하고 경제 성장을 얘기할 때, 경기 변동은 경제 성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는 이 매일매일의 이런 그 위기 상황, 이것이 경기 변동의 결과인 것인데, 경제 성장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그림이 하나, 다음 그림이 있을 텐데요. 영국에서 이제 1인당 소득이 이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까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1600년대, 즉 17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1000년대 소득하고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한 100년 동안 한 2배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한 150년 동안에는 한 30, 40배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근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한 지난 2세기 정도를 얘기한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1인당 소득의 증가가 일어난 기간이고, 그 기간의 변화를 보면 경제 발전이나 성장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 주도적인 그런 측면이고, 경기 변동, 때때로 일어나는 그런 변동과 위기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면 잊혀지는 그런 이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경제학에서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1929년에 10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합니다. 그 전에 1920년대에 일종의 그 투기적 붐이 있어가지고 이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았는데, 10월 달에 29년에 폭락을 하면서 이제 당시의 경제적인 지식으로 봐서는 그런 폭락 자체는 경제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게 당시의 주류 경제학의 입장입니다. 고전학파 경제학인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개념을 안 했는데 30년부터 몇 년 동안 대불황이 오기 시작하고요. 미국의 소득이 30% 감소합니다. 실업률은 26%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전경제학이 얘기했던 그런 것이 안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 케인즈인데, 케인즈가 도입한 거의 핵심은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라. 그리고 장기는 케인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장기에는 우리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가 중요하다는 그거를 이제 했고, 그 여파로 생겨난 것이 거시경제학이고 거시경제 정책입니다. 거시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정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통화 정책, 금융 정책입니다. 그런데 케인즈는 그 전에는 재정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재화를 사고 팔고 하고 이러는 그런 정책이라는 게 없었고요. 헌다는 정책이라는 것은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주로 금융을 조정해서 경제를 조정하는 것이었는데, 케인즈는 금융 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불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본 것이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정부가 많이 재화를 사주어야 불황에 있던 그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소위 말하는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이 이제 탄생하고, 거시경제학이라는 말 자체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이콥 마샥이라는 분이 이제 논문에서 이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일천한 학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시 측면의 학문이라는 것은. 근데 거시경제학은 뭐를 다루느냐? 근본적으로 거시경제학은 동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시간을 전제하지 않으면 거시경제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간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위기입니다. 위기. 경기 변동도 일종의 위기가 반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큰 위기는 우리 근래에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위기의 탄생 배경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기하고 장기를 혼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빨리 성장하다가 저성장으로 이제 이행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위기인데, 일본의 위기가 대표적이고요. 우리나라도 위험한 위기는 이 부류에 속하고요. 지금 중국이 위기라고 그러는데 중국 위기 맞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다가 저성장으로 가는데 저성장으로 가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구조적인 변화를 여기 있나요? 네. 구조적인 변화를 일시적인 그런 총수요나 총공급의 일시적인 변화, 단기적인 변화, 경기 변동적인 변화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하는 대신에 뭐를 하냐면 총수요 관리 정책을 합니다. 재정이나 금융을 풀어가지고 불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지금 정책이 바로 중국의 그런 정책입니다. 저런 정책을 가지고는 지금 하향하는 중국의 성장률을 막지 못합니다. 그거는 일본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고 대만이 그랬고 대부분의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 대처하면 위기가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그런 잘못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이제 허술한 일의 관리인데,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이거 대표적인 허술한 그 관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유럽의 재정 위기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기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걸 들어가는 거거든요.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기도 관리 부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흔한 위기는 외부 충격, 즉 경제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충격인데, 예를 들어서 질병은 대표적인 그런 그 위기의 원인이죠. 14세기에 있었던 흑사병, 유럽의 흑사병은 도시에서 인구의 반 이상이 죽은 도시가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코로나도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여러분이 잘 인식을 못할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자주 있는 변화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기후변화가 있으면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지만 굉장히 큰 그런 여파가 옵니다. 가령 온도가 평균적으로 1도 내려갔다 그러면 농사를 망치죠. 그리고 산업화되지 않은 나라에서 농사 망치면 기근이 오죠. 그 다음에 기근 다음에는 질병이 따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대처가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지만 적어도 산업혁명 이전의 기후변화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를 가져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위기의 그 몇 가지를 보고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위기, 경기변동도 저는 위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순간순간의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일본의 경우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게 일본의 1인당 GDP의 성장 경로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1950년대부터 50년 초부터 70년 초까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느려집니다. 저게 이제 절대적인 그런 수치로 보면 이제 그런데 일본이 여기 또 쓸데없이 제가 옆으로 새는 슬라이드를 여기 마련했는데요. 일본이 근대화된 것이 명치 유신 이후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근대화는 2차 대전 패배 이후에 미국이 점령군이 와가지고 구조조정을 완전히 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킬 능력이 있었느냐?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하고는 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일본의 그 평균적인 성장률을 보시면 여기 1886년부터 1943년까지는 1.9%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평균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거의 세계적인 평균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50년에서 73년 사이에 8%입니다. 이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소득이 1년도 안 돼서, 10년도 안 돼서 2배로 증가하는 속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4년부터 92년까지는 3%, 92년부터 2018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0.9%, 1%가 채 안 되는 그런 이제 성장률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본의 1인당 소득을 미국의 1인당 소득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은 영국의 경우고요.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일본인데 여기 보시면 일본의 경우에는 195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습니다. 빠르게. 그래가지고 한 80%까지 갔고 70몇 %까지 갔죠. 75%. 가고 그 다음에는 주춤하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올라갔다가 내려서 이제 75% 정도 가는데 저 산봉우리처럼 되어 있는 저 윗부분은 80년대 후반입니다. 일본의 이 거품이 끼었을 때. 일본의 거품이라는 것은 왜 끼었느냐? 잘 아시다시피 이제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미국의 적자가 계속 이제 만성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당시에 재무장관이 제임스 베이커인데 베이커가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 만성 흑자국의 재무상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해서 일본의 환율을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평가 절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겁을 먹은 것이에요. 이걸 이렇게 되면 큰 불황이 오지 않겠느냐. 환율이 이제 절상이 되니까 수출이 부진해질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왕창 풉니다. 돈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니케이 지수하고 이제 8대 도시인지 이 부동산 지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85년부터 90년까지 거의 3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90년 분방해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원위치합니다. 저런 이제 그 버블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버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동산 대출을 해주는데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해서 담보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담보대출을 해줄 때 가치가 높아지니까 높은 가치를 잡아가지고 담보대출을 해줬겠죠.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대출이 부실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물론 이제 금융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을 해서 장기적인 그런 거에 이제 맞춰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일본은 90년 내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제 그걸 잡아보려고 하고 저금리, 통화팽창을 통해서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잡히질 않는 것이죠. 그것은 일본의 구조가 바뀌어야지 치유가 되는 것을 구조라는 건 장기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고성장의 추억에 메모리 돼가지고 이제 해야 될 그런 구조조정을 안 하고 쓸데없이 이제 통화 재정 정책을 가지고 그걸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결국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처음에는 잃어버린 10년이다가 10년이 더 더해지더니 지금은 잃어버린 30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반면교사 삼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일본의 지금 1인당 GDP 성장률인데요. 2차 대전 전에는 굉장히 변동도 심하죠. 빨간 것이 평균적인 값입니다. 잠재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2차 대전 전에는.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죠. 그러다 쭉 아래로 내려가는데 버블이 일어난 것은 쭉 아래로 내려가다가 봉우리가 생긴 저 부분입니다. 저게 바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인데 저게 어떤 경우냐면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가는 중간에 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저성장으로 가니까 저성장에 맞는 구조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성장에 맞는 재정, 금융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부실화되고 이 산업 경쟁력은 이제 잃게 되고 그런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은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교훈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에서 저성장으로 가는 중간에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위기가 옵니다. 중국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중국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위기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아마 시진핑 주석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저게 이제 버블 시기고요. 총수관리 정책은 그것이 가지는 그런 독특한 그런 그 위치가 있는 것이지 항상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 그 결과가 일본의 부채입니다. 정부 부채가 2023년에 261.3%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벌써 사단이 났을 겁니다. 근데 일본은 워낙 저축이 많기 때문에 또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해외 부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안 나고 지금 견디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일본도요, 90년대 초반에는 62%밖에 안 됐습니다. 정부 부채가 GDP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잘못하면 저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정부 부채, 기업 부채, 파란 게 기업이고요. 초록색이 이 가계 부채인데 가계 부채는 우리보다 훨씬 낮고 기업 부채는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채는 엄청나게 우리보다 높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부채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 부채가 많으면 그만큼 자산도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엄청나게 쌓인 그런 그 저축 세계적으로 그것이 지금 부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셔도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 일본의 이런 불황을 설명하는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금융 가설이 있고 실물 가설이 있는데 금융 문제다 아니면 실물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길어지니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 우리의 이제 외환 얘기인데요. 우리도 저성장에서 고성장으로 가는 중간에 있었습니다. 1997년 말에 외환위기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김영삼 정부에서 고성장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이제 높게 유지하도록 정책을 펴고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대외 그 트레이드 데피시트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일시적으로 80년대 후반에 무역 흑자가 크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이제 적자가 이제 나타난 것이죠.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우리의 이제 따라잡히는데 이 얘기를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방만한 투자하고 기업 부채 비율은 올라갔고, 그 다음에 국제 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일어났고, 여기 보시면 파란 게 투자고 이제 빨간 게 이 GDP 대비 무역 수지 이 적자인데, 거기 보시면 적자가 90년대에 굉장히 크게 일어난 걸 보실 수 있고 투자는 역시 굉장히 높게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원인은 뭐냐면 이 환율입니다. 환율. 달러로 된 소득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에서 이 환율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했어요. 여러분 환율을 한번 찍어보시면 환율이 일정하게 유지된 것이 80년대 후반부터 저 시점까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고평가가 되면, 환율이 고평가가 되면 투기적 공격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고평가될 때 빨리 달러로 바꿔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환 고갈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외환 고갈이 생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 비정상적인 것이 97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환율이니 주가니 CD 수익률이니 굉장히 이상한 모양을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위기의 문제는 대외부채의 관리 부실입니다. 대외부채. 이거는 이제 단기 부채가 쌓이는 것을 방치를 했고, 더군다나 당시에 그 단자 회사하고 종금 회사가 있었는데 그 둘의 회사는 우리가 외환이 부족할 때 외국에서 외환 빌려오기 위해서 만든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중후반이 되면 외환을 정부가 굳이 빌려와야 될 이유도 없었고요. 이제 거의 자체 조달이 되던 시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외환이 많이 소요가 안 되니까 단자 종금 회사들이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단기채를 빌려가지고 일본 같은 데서 단기로 채권을 빌려서 동남아에 가서 장기로 빌려줘요. 그러면 일본에서 단기채 롤오버가 안 되면 위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는 대부분 정부가 보증을 해줬어요. 그러면 회사가 못 갚으면 정부가 갚아야 되니까 외환 보유고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위기가 왔고요. 그 위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죠.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금융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났고요. 은행도 여러 파산을 했죠. 여러 파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MF의 구제금을 받으면서 이제 혹독한 그런 이제 그 구조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IMF가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조건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가지 핵심적인 조건인데요. 첫째는 재정 건전을 해라. 그러니까 막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가. 그 다음에 이제 정책금융을 하지 말아라. 당시만 해도 정책금융이 적잖이 있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해라. 이자율을 인상해라. 이건데 재정 건전화하고 이자율 인상은 긴축적인 정책입니다. 당시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제에다 대고 긴축하라고 그런 거예요. IMF는 돈 빌려주면서 저런 긴축을 통해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외환이 들어오면 자기네 돈 빼갈 생각을 한 거죠. 빌려준 걸 빨리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IMF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IMF 무용론. 아니 이렇게 힘든 나라에 대해서
긴축 정책을 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IMF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근데 IMF가 이와 같이 이 혹독한 그런 그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또 좋았던 면도 있어요. 가혹한 처방이지만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의 위험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한 거죠. 당시 대우도 망했고 한보도 망했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은 상당히 많이 파산했잖아요. 근데 대우가 김우중 회장이 자기가 돈 빌려가지고 다 소비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큰 문제죠.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우가 파산한 다음에 대우의 대부분의 자회사들이 아직까지도 잘 살아서 하잖아요. 저기 하나로 간 그 대우 조선만 보더라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문제고 그런 건데, 그렇지만 그런 조정을 통해서 기업 부채도 많이 조정을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일어난 경제적인 그런 그 전개를 보면 IMF가 혹독하긴 했지만 또 우리의 외환위기라는 것이 98년 1년 동안 힘들었고 99년부터는 빠르게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환위기 자체도 우리 이 경제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 경제 운영을 잘못한 겁니다.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가는 경우에 그에 맞는 정책과 구조조정과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이제 시간을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이제 터진 것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에 이제 본격화된 것인데요. 당시 원인은 이제 미국 주택 시장의 과열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중국하고 인도에서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주택 시장에 이제 버블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이 투자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그런 소비자들한테 모기지 이 담보대출을 많이 한 것이에요. 그런데 신용도가 나쁜 것을 이제 파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팔아가지고 그제 이제 채권이 생기면 그것을 다른 우수한 채권하고 섞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2의 채권을 만들어서 이제 팔고요. 제2의 채권을 또 다른 채권하고 섞어서 제3의 채권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 증권화하는 과정인데 일종의 그 MBS를 하는 것이죠. 그 주택 뭐라 그럽니다. 모기지 백 세큐리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험이 많은 자산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모르게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제 대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주택 시장이 한 50% 정도 상승을 했다가 7년 만에 다시 거의 원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제 버블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대출 시장에 대리인 문제가 있는데, 이 은행이 빚 보증을 쓰면서 CDS 등 여러 가지 그 자산을 통해서 이제 빚 보증을 이제 왕창 써줬는데 그 빚 안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모르고 써주는 거죠. 왜냐하면 증권을 조금 전에 보셨듯이 그 증권을 통해서 몇 단계 증권을 통해서 위험이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용평가 회사가 이게 문제인데, 오늘 신용평가 얘기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신용평가 회사가 저런 그 자산을 제2, 제3의 자산을 만들어낼 때 컨설팅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만든 자산을 신용도를 평가를 해요. 그러니 그 평가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자산을 자기가 신용평가를 하는데 제대로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어디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평가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 이건 한번 이제 뭐가 터지면 이제 난리가 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이를 트리거한 거는 이제 2007년에 부동산 버블이 이제 붕괴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험 소지가 모호한 그런 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형 금융회사들이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008년 9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완전히 시장이 그냥 혼란 속에 이제 빠지는 그런 걸로 이제 가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해서 이거는 전형적인 관리 부실입니다. 관리 부실.
당시에 이제 금융 규제 완화라는 그런 이제 그 대슬로건 아래 이제 금융 산업에서 굉장한 그 이노베이션이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불필요한 이노베이션도 많이 일어난 것이죠. 금융에서는 그걸 걸러내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건이 생긴 것이고요. 결국은 전형적으로 이제 관리 부실을 통해서 이런 세계 금융위기가 이제 왔고,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것은 아마 미국보다도 다른 이제 이머징 마켓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피해를 제일 많이 봤고요. 당시에 들은 얘기로는 월가에서 발행한 그런 채권을 저기 충청도 할머니가 1,000만 원어치를 샀어요. 의뢰원이 사라고 그러니까. 근데 월가에서 그게 망하니까 이 양반 다 날린 거 아니겠어요? 그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일 텐데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어디 위험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왜 자꾸 섞어서 막 증권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정부는 재정하고 이제 금융을 이제 투입하죠. 재정은 7천억을 투입했는데 저거는 별로 큰 역할을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 재정을 가지고 뭘 했냐면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그 회사들의 그 채권을 사줬기 때문에 저걸로는 큰 역할을 못했고요. 통화 정책을 주로 이용해서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페더럴 펀드 레이트, 즉 미국의 콜 레이시죠. 우리의 콜 레이시 미국의 페더럴 펀드 레이시인데 그것이 폭포가 떨어지듯이 0%로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유동성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유동성 창구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일반 고객을, 은행권이 아닌 일반 고객을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저때는 중앙은행이 일반 회사들 중에서도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 채권을 사준 거죠. 그런 이제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금 보험을 10만 달러까지 해주던 거를 이제 25만 달러까지 늘려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조치를 한 것이죠. 저런 조치를 했고, 그 핵심에는 연방준비제도 그 의장이었던 벤 버넌키가 있습니다. 벤 버넌키는 몇 년 전에 노벨상도 받았지만 1930년대 공황을 연구한 학자로 유명하고요. 공황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국면에서는 이제 적절한 사람이 중앙은행 총재로 있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페더럴 펀드 레이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 친 바와 같이 폭포수 떨어지듯이 0%로 떨어졌고요. 저 때는 타겟 레이스를 하나로만 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제 0.25% 이제 간격을 두고 밴드를 이제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후반기부터 이제 빠르게 이제 상승해서 지금 5.5% 정도까지 가 있는 것 같죠. 결국은 또 하나의 관리 부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인 것이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겁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지난 90년대, 2000년대에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것은 이제 중국 팩터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중국이 싼 가격으로 생산하니까 세계 사람들이 이제 했고, 또 공급망 자체도 유연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 IT라든지 이런 테크놀로지가 와서 이제 거래하는데 거래 비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무역 환경이 자유로웠다. 또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웠다.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났다고 이제 주장들을 하죠. 대단히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인데요, 월별 인플레이션인데 2000년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2% 아래로 대부분 유지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죠. 근데 2022년 후반기부터 쭉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뭐가 일어났느냐? 당시에 이제
코로나까지도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곡물 가격, 우크라이나 곡창지 대잖아요. 곡물 가격이 뛰고 원자재 가격이 뛰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는 이런 트리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둔했어요. 별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트리거가 생기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구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가가 오르기 전에 빨리 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더 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인플레이션 expectation입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예상.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다루기가 수요나 공급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그 인플레이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런 방법을 처음 보여준 사람이 폴 볼커입니다. 폴 볼커는 카터 대통령 말년에 임명한 페드 체어먼인데요. 연방준비제도 의장인데 70년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높고 변동성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카터 대통령이 단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이건이 들어오자마자 이 볼커가 한 일이 뭐냐면 이자율을 굉장히 빨리 올렸습니다. 10한 6, 7%까지 빨리 올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자율을 올리면은 당연히 불황이 오는 거죠. 불황이 왔는데 한 2년 되니까 딱 가라앉고, 그때부터 이제 인플레이션도 진정이 되고, 경제 성장은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레이건이 쉽게 재선한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 expectation, 즉 기대가 등장했을 때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황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페드가 이자율을 올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자율을 올린다고 당연히 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자율을 올리면 경제가 침체해서 불황에 갈 거다. 근데 바라는 건 뭐냐면 그 불황이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잡을 정도만 되고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짧게 끝났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모든 중앙은행의 바람입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제 것이죠. 그런 정책을 볼커가 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역사상 가장 유능한 총재가 누구였느냐? 볼커라고 그럽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거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혹은 중앙은행 총재들이 저 방법을 따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이자를 급격히 올려서 짧은 불황을 겪은 다음에 다시 원상 회복하자 이거죠. 그런 이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자마자 우리나라도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22년 근방에서 많이 올르죠. 그러자 이제 한국은행도 이렇게 올리고, 아까 보셨듯이 미국의 페더럴 펀드 레이트도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우리보다 훨씬 빨리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높은 율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참 희한한 나라죠. 이자율을 저렇게 올렸는데도 아직 불황이라는 소리는 안 나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4% 그러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4% 실업률을 유지한 거는요, 1960년대 70년대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70년대 이후에 4%의 실업률을 달성한 경우는 아마 최근에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호황이 유지된다는 게 이제 불가사의한 거죠. 사실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된 것도 불가사의했지만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도 굉장히 불가사의. 저는 미국의 경제라는 것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소득 1인당 소득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을 거고요. 총 소득으로 따라갈 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아마 미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저런
그 경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미국의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방 준비 제도에서도 이자율을 올해 3번 내린다고 아마 얘기를 한 모양인데 지난번에도 못 내렸죠. 그러니까 곧 내리긴 내릴 텐데 미국 경제도 지금 조금 비틀거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내려갈 시기는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 미국이 이자율을 1%포인트 내린다고 해도 우리 아마 못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국의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봐야 돼.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정부의 간섭에서는 벗어났는데 페드의 간섭은 하지 않지만 하여튼 페드의 그런 영향력 하에서는 못 벗어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자율은 당분간은 적어도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인플레이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부실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리 부실의 지금 여파로 나타나는 것이 부채입니다. 이제 부채라는 것은 부채가 반드시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부채를 가지고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채를 빌려다가 쓸데없는 뇌물이나 주고 뭐 정치자금이나 쓰고 뭐 해외 도피하고 하지 않고 생산 시설에 계속 투자하면 반드시 갚습니다. 우리의 경우가 대표적이고 이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부채가 많이 쌓인다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닌 거죠. 이 IMF가 이 debt report을 발표를 했는데 2023년에 세계 부채 총량이 313조 달러랍니다. 이거. 우리의 GDP의 150배가 넘는 거죠. 우리 GDP 전체 150배가 넘는 그런 것이 부채로 떠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13조 달러가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거는 이제 OECD에서도 그런 이제 염려를 반영해서 부채 데트 리포트를 냈고요.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우리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인데 우리는 우리의 경우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경우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정부 부채가 120.4%. 미국의 경우에 2차 대전 이후에도 정부 부채가 저거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때 엄청난 재정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계가 74.4%, 기업이 비금융 기업이 이제 78.1%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가계 기업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또 정부 부채도 맘만 먹으면 쉽게 줄입니다. 자기들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세금도 올리고 뭐 등등 하면서 쉽게 줄이는 측면이 있고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 비금융 기업이 120% 정도 되고요.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미국보다는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가 105% GDP에, 그 다음에 정부가 48.1%인데 저는 가계 부채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저는 가계 부채는 덜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가계 부채는 부채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위기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계 부채의 큰 부분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정부 부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올해도 적자일 것 같은데 저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현대 경제에서 두 가지 화두는 이제 기술과 유동성입니다. 기술은 장기의 문제고 유동성은 단기의 문제인데 단기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좋은 기술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되고요. 특히 이 지금과 같이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센시티브한 상황에서는 조금만 작은 트리거가 일어나도 부채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고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를 잘하라 그런 이제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